칼리굴라 황제의 궁전 복되는 정치적 논쟁이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로마의 엘리트들은 새로운 형태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기 딸들의 순결을 경매에 내놓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이 모욕당하는 동안 환호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뒤틀린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잔혹함이 예외가 아닌 계산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식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 기록들은 제국의 여느 평범한 지출처럼 기재되었습니다. 모든 공포에는 가격표, 등록번호, 그리고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제국은 조직적인 타락의 기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로마가 그 지경에 이른 과정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한 젊은이가 로마의 위대한 희망으로 환영받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타락의 과정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작은 채널의 성장을 도와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우리의 어두운 역사 탐구를 놓치지 마세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는 세계의 칼리굴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신었던 작은 군화 때문에 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로마 장군의 총애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권력 승천은 기적처럼 환영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히 100일 동안 축하했습니다. 군중들에게 그는 전설적인 왕조의 연속을 의미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숨막히는 편집증에서 마침내 벗어나 안도했습니다. 아무도 이 카리스마 있고 잘 교육받았으며 매력적인 젊은이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배후의 주모자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로마가 목격할 도덕적 부패의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의 초년은 특권과 트라우마가 뒤섞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숭배했던 군단병들이 존경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제국 정치의 어두운 면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에는 독살로 추정되는 게르마니쿠스의 의심스러운 죽음이 포함됩니다. 그는 또한 자기 가족의 파멸도 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대아그리피나는 유배당했습니다. 그의 형들은 처형되거나 감금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무해하고 어리석으며 위협적이지 않은 역할을 하며 살아남았습니다. 티베리우스의 궁전에서 자라면서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로마에서 생존은 기만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이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모든 것이 유망해 보였습니다. 그는 세금을 인하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공공경기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수로를 건설했으며 주요 도로를 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단병들에게 보상했습니다. 로마는 그를 흠모했습니다. 여성들은 그의 길에 꽃을 뿌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훗날 그의 발걸음 소리에 떨게 될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로마의 황금기가 마침내 도래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티베리우스의 공포 통치 아래 갇혔던 수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카프리에서 자신을 고립시켰던 반면 칼리굴라는 사람들 사이를 공개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대중축제에 참여했으며 원로원 의원들과 식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관대하며 인기에 있어서 거의 신과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이 마침내 이상적인 통치자를 내려주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37년 가을 미스터리한 병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궁정의사들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이 붙잡아야 할 만큼 격렬한 경련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또한 선망 증세를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스스로 유피테르와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는 공포에 마비되었습니다. 사제들은 신들에게 끝없이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황제를 살릴 수 있다면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의 내면의 근본적인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첫 징후는 거의 미묘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모든 신상에 자기 모습으로 머리를 바꾸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몸이 말보다 훨씬 먼저 진실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 병 이후 칼리굴라의 몸은 심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때 생기 있고 따뜻했던 그의 눈은 공허하고 약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그는 밤새 궁전을 헤매며 끊임없는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조각상에 속삭이고 달에게 말했으며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반응했습니다. 하인들은 종종 새벽에 그를 궁전 정원에서 벌거벗은 채 흙으로 뒤덮인 모습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운명을 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은 것은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어두운 나락으로의 추락을 위한 토대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 즉 그의 누이들인 드루실라, 율리아 리빌라, 그리고 소 아그리피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그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정책으로 변할 것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드루실라에 대한 그의 집착은 가장 극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디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공개 행사에서 그녀를 자신의 황후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황실 아내들에게만 예약된 자리에 그녀를 앉혔습니다. 38년 드루실라가 사망하자 칼리굴라는 미친 듯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웃음, 목욕, 심지어 가족 식사까지 금지할 정도로 엄격한 공식 애도 기간을 명령했습니다. 행복을 드러낸 사람은 누구든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슬픔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권을 죽음 자체에 의해 도난당했다고 느낀 사람의 분노였습니다. 드루실라가 사라지자 그의 관심은 남은 누이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 엘리트층의 딸들과 아내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귀족 여성들을 원로원 의원들과 함께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제작된 황금 옥좌에서 관찰했습니다. 그는 누가 적극적이었는지, 누가 망설였는지, 누가 단순히 예의를 갖추려 했는지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나중에 정치적 영향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율리아 리빌라에게 열정적으로 행동했던 한 원로원 의원은 갑자기 모든 황제 명령을 의심 없이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임을 보인 다른 원로원 의원은 어린 아들이 실종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며칠 후 그 아들은 영원히 손상된 채 돌아왔습니다. 경고로 거세된 상태였습니다. 그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칼리굴라의 로마에서는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둘 다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의사 루키우스 스크레버는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들은 폼페이 근처의 한 빌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칼리굴라가 그에게 귀족 여성들과 소녀들을 검사하도록 강요했던 방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출산 능력과 반복적인 사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굴욕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황제 앞에서 직접 행해졌습니다. 그는 각 여성의 몸에 대해 침해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직적이고 관료적이었습니다. 인구 조사와 같은 정밀함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요금과 수수료는 표준화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개인적인 타락을 정부 구조로 변모시켰습니다. 그것은 존엄성을 짓밟고 저항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기계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귀족들을 그의 권력에 순종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원로원 의원의 아내와 함께하는 기사에게는 16 테르시오를 지불했습니다. 그의 처녀딸에게는 2,000 테르시오를 지불했습니다. 둘 다를 원한다면 5,000 테르시오를 지불했습니다. 이 지불금은 개인 주머니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곧바로 황실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궁전 자체는 칼리굴라가 신성한 봉사의 신전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재브랜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 복도, 의식을 재정비하여 성례적인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각 방에는 이름과 기능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의례적인 학대가 행해지던 유피테르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베누스의 방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강제된 의식을 위해 연출되었습니다. 이 의식들은 귀족 부인들을 신화적인 장면의 재현에 강제로 참여시켰습니다. 프리아포스와 관련된 홀도 있었습니다. 황제가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홀 안에서 굴욕적인 행위가 가해졌습니다.
칼리굴라는 이 공간들을 장식하기 위해 호화로운 프레스코화를 주문했습니다. 한때 전쟁과 법에 대한 토론을 주최했던 트레버틴 홀은 이제 매우 다른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로마를 건설했던 사람들은 원로원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복도를 걷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었지만 침묵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그 사슬의 첫 번째는 원로원 의원들의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제국 숭배라고 부르는 것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정을 따르고 지정된 제복을 입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의식용과 다름없는 아주 가는 시리아 비단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시간표에 따라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딸들이었습니다. 12살만큼 어린 소녀들도 신성한 지시라는 구실 아래 그 규율에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칼리굴라는 굴욕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의 비밀 메모에는 선택적 번식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비옥하다고 판단된 여성들은 아이를 낳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황실 부양가족으로 길러질 운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아기부터 궁정의 필요를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모든 임신, 모든 출산, 그리고 모든 영아 사망이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임신이 출산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끝났습니다. 이 암울한 통계는 서기관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남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귀족 가문의 아들들을 여성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반투명한 사프란 튜닉을 입혔습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백연과 주홍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몸짓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소년들은 연회에서 행진하며 밤에 경매되었습니다. 황제의 개입은 욕망에 관한 것이 거의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행위, 모든 공적인 위반은 고의적인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신성한 것은 없으며 어떤 전통도 자신의 손길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가족도 붕괴로부터 면역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잔인한 혁신은 그가 가족들을 자신의 파멸에 동참시켰다는 점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모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은 행렬에서 횃불을 든 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내와 딸들의 봉사에 동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원로원은 종교적 정당성으로 학대를 위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법령 중 하나는 황제의 몸을 신성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와의 결합을 숭배의 형태로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위반을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 구축된 법적 구조였습니다. 칼리굴라는 물리적 힘을 넘어선 잔혹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강압적인 공모였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가족들을 공격했을 뿐만 아닙니다. 그는 가족들을 자기 파괴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원로원 의원 코르넬리우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의 아내 리비아를 넘겨주라는 소환을 받았을 때 그는 원로원에서 일어나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저항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는 용감했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르넬리우스의 8살짜리 아들이 원로원 계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훼손되었지만 살아있었고 그의 살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경고는 통했습니다. 그날 오후 코르넬리우스는 리비아를 황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황제의 명령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그 아이를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자녀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굴욕은 법이 되었습니다. 원로원은 만장일치로 황제의 어떤 자녀라도 그 출신과 관계없이 적법한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들보다 서열이 높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기구를 운영하려면 행정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이 행정조직은 로마의 민간 정부에 필적할 만했습니다. 팔라티노 언덕 아래 봉긴된 기록 보관소에는 숨겨진 서기들이 꼼꼼한 기록부를 보관했습니다. 각 파일은 하나의 양식을 따랐습니다. 파일에는 희생자의 이름, 나이, 사회적 지위, 그리고 신체적 특징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행해진 행위, 기간, 그리고 명백한 협력 정도도 기록되었습니다. 결과적인 임신, 지불된 수수료, 그리고 검사 의사들도 기록되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 기록도 보관되었으며 강제 출산 시 참석한 산파들도 기록되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들을 호송한 경비병들의 명단도 있었습니다. 수입을 계산한 회계사들 역시 기록을 남겼습니다.
황제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수익은 황실 금고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절을 감시하는 검사들, 의례복 관리자들, 그리고 공식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들은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시간표를 시행했습니다. 회계사들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책임이 분산되면서 개인들은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식화된 구경거리로 변모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은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개조된 개인 원형 극장에서 달의 풍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무대화된 이교도 신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선택된 참가자들과 경기를 주선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력으로 유명한 검투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제국의 변경에서 누비아 포로들이 끌려왔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때때로 참여했습니다. 훈련된 곰이나 몰로시아 마스티프 같은 동물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황실 선물로 바쳐진 표범 한 마리도 포함되었습니다. 남편들은 원로원 복장인 토가를 입고 관람석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아내들이 아래에서 능욕당하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황제는 서커스 단장처럼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그는 짝짓기, 수, 그리고 지속 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신체 자세까지 지시했습니다. 남근 상징으로 장식된 금도금 지휘봉이 그의 선택을 나타냈습니다. 서기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름, 사건, 그리고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연적인 에피소드도 기록되었습니다. 벌어진 일은 혼돈이라기보다는 지배의 극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이 화려한 의식으로 변한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그 후 상품화되었습니다. 궁전의 필요를 중심으로 거대한 그림자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상인들은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는 연고와 안약을 팔았습니다. 은밀한 약재상들은 낙태약을 공급했습니다. 교사들은 어린 생존자들에게 수능을 흉내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의사들은 재건과 복원에 초점을 맞춘 병원을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손을 댄 모든 사람은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손을 댄 모든 사람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 이익이야말로 이 시스템을 그토록 오래 지속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탐욕이 공모를 부추겼습니다. 허영심, 두려움, 그리고 야망이 모두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참여하도록 장려되었습니다. 공포는 칼리굴라가 잔악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잔악행위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마 전체가 이 범죄에 얽매였습니다. 상인들은 값비싼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원로원 가문들의 갑작스러운 재산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입은 침묵과 참여에 대한 대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제들은 모두가 강요된 것임을 아는 결합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시인들은 국가가 승인한 공포를 신화적인 영광으로 바꾸는 화려한 시를 썼습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은 궁전 안에 인간의 몸들이 겪었던 일을 결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몸들은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상처는 개인적인 고통의 언어처럼 형성되었습니다. 배는 임신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여성들은 겹겹이 된 옷 아래 숨으려 했습니다.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기쁨의 얼굴 근육은 수년간에 사용하지 않음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원로원의 딸 발레리아가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계속된 학대 끝에 그녀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성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말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겪은 일을 묘사할 언어를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다른 희생자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운명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칼리굴라의 강박은 의식화된 잔인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들이 딸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지켜보도록 강요하며 뒤틀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역할을 뒤바꾸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들을 자녀들에게 가해진 바로 그 행위 속으로 강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는 내내 그는 시를 낭송하듯이 그 장면을 서술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교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를 하나로 묶어왔던 도덕적 기반을 해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모성애, 어린 시절의 순수함, 그리고 부성애적 명예의 파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그저 오래된 신화를 업데이트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을 유린한 신들은 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우스는 짐승으로 변장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똑같은 폭력을 관료화했습니다. 저항하려는 시도는 필사적이었고 거의 항상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궁전 정원이나 다른 곳에서 독을 훔쳤습니다. 그들은 잡혀가기 전에 독을 삼켰습니다. 다른 이들은 칼로 자신을 훼손하거나 얼굴을 태워 자해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시스템에 쓸모없게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황실 의사들은 생명과 외모를 복원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많은 자살 시도가 되돌려졌습니다. 희생자들은 다시 구경거리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단념시키기 위해 종종 추가적인 공개적인 굴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훼손으로 인해 망가졌다고 여겨지는 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아름다움이 신성한 봉사에 무관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때로는 그는 훼손된 희생자들을 구경거리의 일부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추함이 의식을 더욱 순수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컨대 진정한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도망치려 한 사람들은 정보원들에게 추적당했습니다. 황실 비밀 경찰이 그들을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종종 온 가족이 연루되는 본보기적인 보복에 직면했습니다. 황실 기록 보관소는 기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각 이전 기록보다 더 상세한 수천 수만 개의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위반에는 코드 범주 그리고 하위 범주가 있었습니다. 작성해야 할 양식, 따라야 할 의정서, 그리고 복종해야 할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잔악 행위의 회계는 세금과 인구 조사 장부만큼이나 정확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때때로 장부 자체를 공포의 도구로 과시했습니다. 그는 원로원에서 기록을 큰 소리로 읽곤 했습니다. 그는 무작위로 이름과 기록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아버지들과 남편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딸들에게 행해진 일에 대한 임상적인 묘사를 듣도록 강요했습니다. 한 기록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아내 율리아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이 기록은 4시간 동안 지속되고 6명의 참가자가 연루된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개적인 불명예가 선고의 일부였습니다. 황제는 트라우마에 대한 집단 기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가 절대 권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코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황제의 정의 보호자들인 프라이토리아 경비대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들은 황실 사용 후 종종 희생자들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의식에 참여하고 복도를 지키면서 그들은 황제의 의지를 함께 집행하는 공모자적인 관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 중 한 명은 칼리굴라에게 조롱과 굴욕을 당했던 노련한 병사 카시우스 카이레아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조롱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비웃거나 모욕적인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굴욕이 쌓이고 쌓여 카이레아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연민의 각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비하에 대한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서기 41년 1월 24일 밤 마지막 잔혹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를 자신의 공개적인 의식의 정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의 아내들이 경매와 같은 경쟁에서 검투사들과 맞붙었습니다. 가축처럼 번호가 불렸습니다. 20명, 30명, 그리고 40명의 몸들이 자동인형처럼 움직이며 복종으로 지쳐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구경거리였습니다. 다음 날 칼리굴라가 극장으로 향하는 지하 통로를 지나던 중 카이레아와 프라이토리아 경비대의 공모자 무리가 그를 기습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수없이 찔러 수십 개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성기 공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황제의 굴욕에 대한 상징적인 역전이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씁쓸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도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중심 인물을 끝장낸 것이었습니다. 칼리굴라의 아내 밀로니아 카이소니아는 곧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어린 딸, 갓난아기에 불과했던 율리아 드루실라도 살해당했습니다. 공모자들은 왕조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사라진 후에도 피해는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 임신, 상처, 그리고 기억들은 칼로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담나티오 메모리에를 선포했습니다. 동상들은 쓰러졌습니다. 명문들은 깎여 나갔습니다. 칼리굴라의 모습이 새겨진 동전들은 녹여졌습니다. 공식적인 기억은 검열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기와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번식 프로그램 아래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희생자들은 마음속에 비밀을 간직한 채 늙어갔습니다. 한때 국가의식에서 횃불을 들었던 아버지들은 다시는 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칼리굴라의 죽음은 한 사람을 제거했지만 그가 설계한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제도는 긴 사후 생명을 가집니다. 제도화된 잔혹 행위의 매뉴얼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기록부, 권력, 그리고 법적 선례는 그의 시신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다시 쓰이고 재발행되고 그리고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호해줄 가족도 취약한 이들을 보호할 법도 없이 새로운 세대들은 가혹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특정한 악은 그 건축가들을 넘어 살아남습니다. 그것들은 전염성 있는 유산처럼 한 관리자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그 밤의 메아리는 가장 비난받을 만한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의식을 위해 횃불을 들었던 바로 그 손으로 살인 행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국은 겉으로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낙인 찍힌 아이들, 비밀을 품고 노년에 이른 여성들, 그리고 자신들의 수능을 정당화한 남성들 모두 길고 어두운 유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단순히 타락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악 행위를 통치로 바꾸는 지침을 작성했습니다. 한 번 작성된 매뉴얼은 결코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